이 사연은 서울에 살고 계신 한 어르신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각색하였습니다. 인생이란 무대에서 우리는 때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연기하며 살아갑니다. 김영희에게 그 연기는 무려 30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2025년 서울의 한 아파트, 평범한 68세 노부인처럼 보이는 영희는 자그마한 키에 소박한 옷차림으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목에 찰칵거리는 시계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죠. 남편이 물려준 그 금시계는 영희에게 남은 유일한 사치품이었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허리가 아프네. 영희는 허리를 살짝 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작은 아파트 부엌에서는 아무도 그녀가 1,000억 원이 넘는 자산을 가진 성진그룹의 회장이라고 상상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영희는 매일 아침 이렇게 평범한 주부로 위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녀의 아들, 민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돈만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야. 내 아들은 돈의 노예가 아닌 행복한 사람으로 자라야 해. 30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영희는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결심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재벌가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성실하고 따뜻한 청년으로 자랐으니까요. 하지만 인생은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어머니, 제가 결혼합니다. 석 달 전 민수는 환한 미소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영희의 평화로운 일상은 그날부터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박지영이라고 변호사예요. 너무 똑똑하고 예쁜 여자예요. 어머니도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영희는 아들의 행복한 표정에 의심을 품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영을 처음 만났을 때 영희의 가슴 한구석에는 미세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지영의 눈빛이었습니다. 아들을 바라보는 눈은 다정했지만 영희를 바라보는 눈은 어딘지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아이고, 괜한 걱정이겠지. 영희는 자신의 직감을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 날까지는 말이죠. 화려한 호텔 연회장에서 열린 결혼식. 영희는 소박한 한복을 입고 참석했습니다. 성진그룹 회장인 그녀가 원했다면 서울에서 가장 화려한 결혼식을 치를 수도 있었겠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수가 자신의 월급으로 준비한 작지만 정성 가득한 결혼식을 지켜보며 가슴 뭉클한 자부심을 느꼈죠. 어머님, 축하 인사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사회자의 요청에 영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행복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민수가 이렇게 훌륭한 신부를 만나 정말 기쁩니다. 지영아, 우리 집은 비록 부유하지는 않지만 사랑만큼은 넘쳐난단다.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어줘서 고맙구나. 영희의 진심 어린 인사가 끝나자 박수 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님, 축하주 한 잔 받으세요. 신부 지영이 와인 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아이고, 지영의 손에서 와인 잔이 실수로 기울어지며 붉은 액체가 영희의 한복을 적셨습니다. 순간적인 침묵이 연회장을 감쌌습니다. 어머, 어떡해요.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너무 긴장해서. 치매 증상이 있으신데 괜찮으세요? 지영의 말에 영희는 얼어붙었습니다. 치매라니요? 그녀는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놀란 표정으로 영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영희는 당황스러움을 숨기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민수 오빠가 어머님이 가끔 기억을 잊어버리신다고 걱정했거든요. 오늘같이 중요한 날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가난해도 건강이 최고잖아요. 지영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영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의 행복한 날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저 미소를 지으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선 영희는 와인에 젖은 한복과 창백해진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지영이 그런 말을 한 걸까? 민수가 정말 나에 대해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영희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수가 화장실 밖에서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아들. 그냥 작은 실수였을 뿐이야. 너의 큰 날을 망치고 싶지 않아.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를 진정시키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막 시작된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영희는 민수의 제안으로 신혼부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효심 깊은 아들이었고 어머니를 모시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지영의 눈빛에서 그것이 달갑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이 좁아서 불편하시겠지만 제가 잘 모실게요. 민수의 말에 영희는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신혼집에서의 첫날, 지영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영희를 대했습니다. 웃는 얼굴로 식사를 차려주고 필요한 것이 없는지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알았습니다. 그것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민수가 옆에 있을 때만 보여주는 가식적인 친절이라는 것을. 어머니, 이제 우리 가족이 되셨으니 편하게 지내세요. 지영의 말에 영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자신의 작은 방에 홀로 누운 영희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진짜 정체를 밝히면 어떨까? 아니, 그건 안 돼. 민수가 충격받을 거야. 게다가 이제 와서 30년간의 거짓말을 고백하면 민수는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영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일단 지켜보자. 어쩌면 내 예감이 틀렸을지도 모르잖아. 하지만 영희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으니까요. 더 끔찍한 일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영희는 눈을 뜨고 잠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될까? 이제 신혼부부와 함께 살게 된 지 2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녀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민수의 다정한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응, 일어났어. 영희는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허리가 여전히 아팠지만 그녀는 아들 앞에서 아픈 내색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민수의 환한 미소가 그녀를 반겼습니다. 어머니, 오늘 회사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좀 일찍 나가봐야 할 것 같아요. 지영이가 아침 챙겨드릴 거예요. 그래, 아들. 걱정 말고 일 봐. 민수가 떠난 후 영희는 조심스럽게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지영은 이미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있을 때의 친절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일어나셨네요. 지영의 말투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응, 아침 준비 도와줄까?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됐어요. 어차피 제가 해야 하는 일인데. 그런데 어머니, 오늘 마트에 같이 가주셨으면 해요. 무거운 것 좀 들어주실 수 있죠? 영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며느리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그날 오후 대형마트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영희는 조용히 지영의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지영이 카트에 이것저것 담는 동안 영희는 가끔 필요한 물건을 집어들어 도와주었습니다. 어머니, 저 과일 좀 골라주시겠어요? 지영이 사과 코너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래, 어떤 걸로 골라줄까? 영희가 물었습니다. 아, 맞다. 어머니는 잘 모르시겠네요. 그냥 제가 고를게요. 지영의 말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영희를 힐끔거리며 바라보았습니다. 영희는 가슴이 조금 아팠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산대 앞에 서자 지영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갑 가져오셨죠? 제가 돈을 깜빡했어요. 영희는 당황했지만 곧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지갑에는 얼마 안 되는 돈만 들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연기였지만 그녀는 평범한 노인의 삶을 완벽히 연기해 왔습니다. 이거 전부예요? 지영이 영희의 지갑을 보며 실망한 듯 말했습니다. 미안해, 다음에 민수에게 받아서 줄게. 영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때 지영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떡해요? 저희가 어머님까지 모셔야 하는데 이렇게 형편이 어려우시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영희는 그 자리에서 땅이 꺼지길 바랐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지영아, 진정해. 여기서 그러면 안 돼. 영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치매 초기라 자주 이런 일이 있어요. 돈을 어디다 두셨는지도 모르시고. 영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런 공개적인 망신은 처음이었습니다. 1,000억 원이 넘는 자산을 가진 그녀가 대형마트에서 며느리에게 이런 취급을 받다니. 그날 밤 영희는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참자. 일주일 후 영희의 남편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영희는 정성껏 제사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남편이 좋아했던 음식을 만들며 분주했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지영이 부엌에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내일이 민수 아버지 기일이라 제사 준비하고 있어. 지영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요즘 누가 제사를 지내요? 그런 구식 풍습은 이제 그만하세요. 영희는 말없이 요리를 계속했습니다. 그녀에게 남편의 제사는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 그리고 30년 전 그가 그녀에게 남긴 마지막 말. 우리 아들을 행복하게 키워줘. 다음 날 영희는 아침 일찍 일어나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민수도 일찍 일어나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아버지가 보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어머니. 민수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지영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제사상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오빠, 회사 늦겠어요. 빨리 준비해요. 잠시만, 아버지 제사 지내고 갈게. 지영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제사상 앞에 앉았습니다. 영희가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사가 시작되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고, 답답해. 지영이 갑자기 한숨을 내쉬며 음식을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아, 제사 중이야. 민수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하지만 이런 구식 풍습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어머님도 이제 좀 현대적으로 사셔야. 그 말과 함께 지영은 제사상 위에 탕 그릇을 실수로 쏟아버렸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상 위로 쏟아지며 다른 음식들까지 망쳐놓았습니다. 어머, 어쩌죠? 미안해요. 지영이 가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교활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영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지영이 의도적으로 한 행동이었습니다. 민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아버지도 이해하실 거예요. 내년에 더 정성껏 모시면 되죠. 영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망가진 제사상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아들 앞에서 그것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민수가 출근한 후 영희는 조용히 남편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지영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지영이 영희의 금시계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물려준 소중한 유품이었습니다. 그건 민수 아버지가 준 시계야. 영희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와, 진짜 금이네요. 어머니같이 가난한 분이 이런 걸 가지고 계시다니 놀랍네요. 제가 좀 갖고 있을게요. 어차피 어머니는 시간도 잘 모르시잖아요. 지영은 시계를 손목에 차며 활짝 웃었습니다. 영희는 입을 열려다 다시 닫았습니다. 그 시계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와 남편의 추억이 담긴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돌려줘. 영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잘 들리지 않는데요? 지영이 비웃듯이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 물건이야. 돌려줘. 어머, 갑자기 왜 이러세요? 치매가 심해지신 건가요? 이제 이건 제 시계예요. 알겠죠? 지영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방을 나갔습니다. 영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남편의 유품마저 빼앗긴 것입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지영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정한 아내, 효심 깊은 며느리로 변신해 있었습니다. 오빠, 오늘 어머님이 좀 이상하셨어요. 계속 시계 이야기를 하시면서 화를 내셨어요. 민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의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요? 이상하네요. 제가 가서 볼게요. 민수가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을 때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영이가 어머니가 화나셨다고 하던데. 영희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민수의 행복을 위해 그녀는 계속해서 침묵해야 했습니다. 괜찮아, 아들. 그냥 오늘 좀 피곤해서 그래. 민수는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저희가 어머니 잘 모실게요. 영희는 아들을 바라보며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아들은 착한데 왜 이런 여자를 만나게 된 걸까? 밤이 깊어갈수록 영희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지영의 학대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마트에서의 망신, 제사상 모독, 그리고 이제 남편의 유품마저 빼앗겼습니다. 그녀는 언제까지 이렇게 참아야 할까요?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영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진짜 정체를 밝히면, 아니, 아직은 안 돼. 조금만 더 지켜보자.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한계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가을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희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다 갑자기 심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고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아, 이게 뭐지? 영희는 힘겹게 침대 옆 탁자에 손을 뻗어 물을 마시려 했지만 손이 떨려 컵을 잡지 못했습니다. 컵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지영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지영이 들어왔습니다. 영희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지영아, 몸이 너무 아파. 병원에 좀 데려다 줄래? 지영은 잠시 영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놀랍게도 걱정이 아닌 짜증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이고, 또 아프세요? 오늘 제가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지영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발, 너무 아파. 영희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지영은 마지못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알겠어요. 구급차 불러드릴게요. 구급차가 도착하고 영희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함께 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약속이 있어서요. 병원에 나중에 갈게요. 병원에 홀로 남겨진 영희. 의사는 그녀에게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긴급한 치료가 필요했지만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가족분께 연락해 드릴까요? 간호사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네. 제 아들에게 전화해 주세요. 영희는 민수의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수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불안함에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지영이 민수에게 알렸을까? 아니면 저녁이 되어서야 민수가 헐레벌떡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방금 알았어요. 지영이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병원에서 전화가 와서 알았다고요. 영희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왔으니까. 민수는 화가 난 표정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 왜 어머니 병원 가신 거 말 안 했어? 뭐,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심장 문제라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영희는 아들의 통화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민수와 지영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원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들, 화내지 마. 나 괜찮아. 어떻게 괜찮아요?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데. 지영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영희는 아들을 달래려 했지만 민수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병원에서 영희와 함께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안함보다는 귀찮음이 더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좀 어떠세요? 오빠가 엄청 화냈네요. 민수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지영은 영희에게 가까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저한테 먼저 말씀하시지 말고 바로 119에 전화하세요. 제가 간호사도 아니고. 영희는 지영의 무관심한 태도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도 조금의 동정심도 보이지 않는 며느리. 과연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걸까요? 병원에서 이틀을 보내고 영희는 퇴원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지영은 표면적으로는 친절했지만 그 친절함 아래에는 여전히 냉정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몸 조심하세요. 저희가 잘 돌봐드릴게요. 민수가 회사에 간 후 지영은 영희의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몇 장의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잠깐 이야기 좀 할게요. 영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영이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건 요양원 입소 신청서예요. 어머니 같은 상태는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거든요. 영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요양원이라니? 난 아직 그런 곳에 갈 나이도 아니고 건강도 괜찮은데. 지영은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어머니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시잖아요. 기억력도 떨어지고
자꾸 물건을 잃어버리시고. 그런 적 없어. 영희가 반박했습니다. 정말요? 금시계는요? 어머니가 잃어버리셨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마트에서 지갑을 잃어버리신 것도. 영희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이 여자는 자신을 치매 환자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빼앗아간 시계, 그녀가 망신을 준 마트에서의 일, 모두 영희를 요양원으로 보내기 위한 계략이었습니다. 난 치매 같은 거 없어. 그리고 요양원에도 안 갈 거야. 지영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오빠도 이미 동의했어요. 민수가? 그럴 리가. 영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오빠도 어머니 상태가 걱정된대요. 이제 와서 거짓말 하실 필요 없어요. 지영의 말에 영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짜일까요? 민수가 정말 그녀를 요양원에 보내는데 동의했을까요? 민수에게 직접 물어볼래. 영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영의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오빠는 바쁘니까 방해하지 마세요. 제가 전화해 볼게요. 지영은 서둘러 방을 나갔습니다. 영희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지영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민수는 절대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데 동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녁에 민수가 돌아왔을 때 영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 나에 대해 할 말 있니? 민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요양원. 내가 요양원에 가는 것에 대해. 민수의 얼굴이 확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순간 지영이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아, 그거. 내가 어머님께 좋은 요양 프로그램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해하신 것 같아요. 민수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그날 밤 자신의 방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지영은 그녀를 집에서 내쫓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재산을 노리고. 하지만 지영은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영희는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어쩌면 지영은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그녀를 없애고 싶은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일찍 일어나 민수를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그녀는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아들, 요양원 이야기는 정말 없었던 거지?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어머니는 우리 가족이에요. 영희의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지영이 어디까지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그녀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날 오후 영희는 자신의 방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고 지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빠한테 뭐라고 했어요? 지영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사실만 말했어. 사실? 어머니가 뭘 안다고 그래요? 어차피 곧 요양원 가실 텐데. 영희는 지영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내 아들이 날 요양원에 보내지 않겠대. 지영은 비웃었습니다. 지금은 그럴지 몰라도 어머니 상태가 더 나빠지면 어쩔 수 없겠죠. 내 상태? 난 멀쩡해. 정말요? 어머니가 얼마나 자주 망상에 시달리시는지. 돈이 많다고 하시고 좋은 집에 살았다고 하시고 모두 치매 증상이에요. 영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영이 그녀의 실수들을 모으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젠가 그녀가 자신의 과거에 대해 무심코 한 말들, 부유했던 시절의 습관들, 모두 지영의 귀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지영이 한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치매 진단서예요. 어머니가 병원에 계실 때 의사가 작성한 거예요. 영희는 그 서류를 빼앗아 보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병원에서 심장 문제로 치료받았을 뿐 치매 검사는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건 가짜야. 영희가 소리쳤습니다. 누가 믿겠어요? 치매 환자의 말을. 지영은 서류를 다시 가져가며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영희는 깊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지영의 계획은 단순한 학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정신적으로 무너뜨리고 법적으로 무능력자로 만들어 재산을 빼앗으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비록 지영은 그녀가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무언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요양원에 갇힐지도 몰라. 그리고 민수는 지영의 거짓말에 속을지도 몰라. 창밖의 달빛을 바라보며 영희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그녀는 행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30년간 숨겨온 비밀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아들은 그녀를 용서할까요? 영희의 가슴 속에는 두려움과 결단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지영의 학대를 참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그녀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새벽녘 영희는 창밖으로 희미하게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을 거의 이루지 못한 그녀의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마음은 어느 때보다 명확했습니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영희는 조용히 방을 나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고 민수와 지영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진은 민수가 거실벽에 걸어둔 것으로 젊은 시절의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영희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대답이 없었지만 영희는 마치 그가 자신에게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희야, 넌 항상 강했어. 지금도 그럴 거야.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가 돌아보니 지영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옷을 갖춰 입고 있었고 손에는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찍 어디 가시나요? 지영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냥 잠이 안 와서. 영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거실을 가로질러 남편 사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더니 갑자기 손을 뻗어 사진을 벽에서 내렸습니다. 이런 오래된 사진, 이제 치워야겠어요. 집 분위기가 너무 우울해지잖아요. 영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하는 거야? 그건 민수 아버지 사진이야. 지영은 사진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유리 액자가 깨지며 날카로운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 실수했네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영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깨진 액자로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의 사진이 유리 파편 사이로 찢어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정하세요, 어머니. 사진 하나 가지고 그렇게 흥분하시면 안 돼요. 심장이 안 좋아요. 지영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영희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30년간의 인내, 참음, 위장.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너 정말 끝까지 이럴 거니? 지영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뭐가요?
전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영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평범한 노인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고. 가만히 있어봐. 내가 누군지 보여줄게. 영희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서랍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실로 돌아와 지영 앞에 섰습니다. 나를 따라와. 지영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호기심에 영희를 따라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아파트를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영희는 기사에게 한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영이 물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30분 후 택시는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 빌딩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 건물은 성진그룹의 본사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지영이 물었습니다. 따라와. 영희의 목소리에는 강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빌딩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서 경비원이 영희를 알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장님이라고요? 영희는 대답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최상층으로 올라간 두 사람은 마침내 성진그룹 회장실이라고 쓰인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영희는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넓고 호화로운 사무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벽에는 영희의 젊은 시절 사진들과 수많은 상패, 인증서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희는 천천히 사무실 중앙의 책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 자세, 존재감, 모든 것이 권위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내 진짜 이름은 김영희, 성진그룹 회장이야. 영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명 그곳에 있는 젊은 여성은 영희였습니다. 말도 안 돼. 어머니는 그냥 가난한 노인? 치매 환자? 영희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건 내가 연기한 역할이었어. 30년 동안. 지영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충격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왜 그런 거짓말을? 거짓말? 영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아들을 돈의 유혹에서 지키고 싶었어.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었지. 그래서 평범한 주부 역할을 한 거야. 지영의 눈에는 점점 공포가 서려갔습니다. 그녀가 그동안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넌 내가 진짜 누구인지 알았으니 내 행동을 바꿀 기회를 줄게. 영희가 말했습니다. 지영은 갑자기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이상한 빛이 스쳤습니다. 아니, 이건 어머니의 망상이에요. 병이 심해지신 거예요. 이 사무실은 어디서 훔쳐온 열쇠로 들어온 거겠죠? 당신이 정말 회장이라면 왜 그런 작은 아파트에 살아요? 왜 그런 허름한 옷을 입고 다녀요? 영희는 지영의 필사적인 부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익사하는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몸부림 같았습니다. 증거가 필요하니? 영희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서류 한 뭉치를 꺼내 지영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성진그룹의 주식, 부동산, 자산 목록이었습니다. 모두 김영희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예요. 지영이 허둥지둥 말했습니다. 그럼 이건? 영희가 전화기를 들어 번호를 눌렀습니다. 정비서 회의실로 와주세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중년의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영희를 보고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영희는 지영을 가리켰습니다. 내 며느리야. 하지만 그녀는 내가 성진그룹 회장이라는 걸 믿지 않아. 정비서는 놀란 표정으로 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하지만 회장님께서는 이미 30년 넘게. 그만, 정비서. 고마워요. 영희가 손짓하자 비서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이제 지영의 얼굴은 완전히 창백해졌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영희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전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이 전망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난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알고 싶어. 왜 노인을 학대하고 모욕하고 속였지? 지영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공포와 함께 계산하는 듯한 빛이 있었습니다. 대답해. 영희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침내 지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전 그냥 오빠가 좋아서. 거짓말 마. 영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을 사랑한다면 왜 그의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지? 지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이 진심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늦었어. 내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지 않아. 영희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녀는 지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 첫째, 내가 지금 당장 내 아들의 집에서 나가고 이혼에 동의하면 나는 내 과거에 대해 묻지 않을게. 둘째, 내가 계속 이 상황을 부정하면 나는 내 과거를 파헤치고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거야. 지영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제 과거요? 그래, 너의 진짜 과거. 내가 변호사가 아니라는 것, 이전에도 결혼 사기를 쳤다는 것, 내 아버지 회사가 300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는 것. 모두 알고 있어. 지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눈에서는 진짜 공포가 읽혔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영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그룹을 이끌어온 회장이야. 내 아들의 예비 신부를 조사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니? 그럼 왜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아들이 널 사랑했으니까. 내가 진심으로 그 아이를 사랑한다면 과거는 중요하지 않았어. 지영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울음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선택해, 지영아. 조용히 떠날래? 아니면 모든 것이 공개되길 원해? 지영은 서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분노와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난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오빠는 내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오빠는 내 편이 될 거예요. 영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내 선택이구나. 그녀는 전화기를 들어 다시 번호를 눌렀습니다. 정비서, 법무팀을 소집해 주세요. 그리고 기자회견을 준비해 주세요. 날짜는 2025년 3월 6일로 잡아주세요. 전화를 끄는 영희는 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난 30년 동안 참았어. 이제 더 이상은 아니야. 지영은 도전적인 눈빛으로 영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싸워봐요. 누가 이길지. 그날 오후 민수는 어머니와 아내가 사라졌다는 사실에 놀라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영은 거짓말로 둘러댔습니다. 오빠 어머님이 갑자기 친구를 만나고 싶다고 하셔서 같이 나왔어요. 곧 돌아갈게요. 민수는 안심했지만 영희는 이제 더 이상
거짓말의 삶을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지영에게 경고했습니다. 내일 내가 민수에게 진실을 말할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영의 눈에 공포가 스쳤지만 그녀는 여전히 도전적이었습니다. 오빠는 절대 믿지 않을 거예요. 두고 보자. 영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30년 동안의 무거운 가면을 벗어던진 후 그녀는 마침내 자유로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 될 것입니다. 진실의 날이. 영희의 꿈속에서 남편이 그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영희야. 이제 진짜 너로 살 시간이야. 서울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영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옷장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옷이었지만 그녀의 몸에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영희는 마치 30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평범한 노인이 아닌 당당한 성진그룹 회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민수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는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아,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다. 영희의 목소리는 평소와는 달리 단호했습니다. 민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로 나와 앉았습니다. 지영은 아직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어머니가 너에게 해야 할 말이 있어. 영희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온 진실이야.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진실이요? 나는. 영희가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지영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오빠. 지영이 울음을 터뜨리며 민수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님이 이상해요. 어제부터 계속 이상한 말을 하시고. 영희는 냉정하게 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짓말 그만해, 지영아. 민수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지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어머님이 자기가 무슨 대기업 회장이라고 하셔. 치매가 심해지신 것 같아요. 민수의 눈에 걱정이 스쳤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에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성진그룹 회장이야. 30년 전부터. 민수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어디 가셨어요? 성진그룹 본사. 영희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영이와 함께. 민수는 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정말이야? 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이 자꾸 이상한 곳에 가자고 해서 따라갔더니 무슨 건물 앞에서 자기가 회장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도 너무 놀랐어요. 영희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하니 아들아?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정비서? 네, 김영희입니다. 지금 우리 집으로 와주세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민수는 어머니의 태도에 더욱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영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아,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설명할게.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나는 내가 부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성실한 사람으로 자라길 바랐어. 그래서 우리의 부를 숨기고 평범한 삶을 살기로 결정했지. 민수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어머니가 대기업 회장이라면 어떻게 이런 평범한 아파트에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영이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댁에 오게 되어 영광입니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아, 이분이 정비서야. 30년 동안 나와 함께 일해온 사람이야. 정비서는 민수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소 회장님, 처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소 회장이라고요? 민수가 더듬거렸습니다. 영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성진그룹의 후계자야. 물론 내가 원치 않는다면 강요하지 않을게. 하지만 이것이 진실이야. 민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세계관이 완전히 뒤흔들린 것 같았습니다. 지영은 문간에 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계산하는 듯한 빛이 교차했습니다. 정비서가 서류 가방을 열어 몇 가지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어제 지시하신 대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박지영 씨에 대한 모든 정보가 여기 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정비서. 민수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조사요? 영희는 아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수야, 내 아내에 대한 진실도 알아야 해. 지영이 갑자기 앞으로 나섰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오빠, 어머님이 정말 이상해지셨어요. 이 사람도 누군지 모르겠어요. 정비서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박지영 씨, 저는 지난 30년간 김영희 회장님의 비서로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귀하에 대한 조사 결과 귀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지방전문대 법률행정과를 중퇴한 이력이 있으며 과거 결혼 사기 전력도 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석고상처럼 굳어졌습니다. 그는 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지영은 발작적으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이 사람들 다 고용한 배우예요. 어머님이 치매에 걸리셔서 이런 환상을 꾸미신 거예요. 영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건 지영이의 사회보장번호로 조회한 학력 기록이야. 그녀는 서류를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그의 눈에 점점 충격과 배신감이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영이의 아버지 회사에 관한 재무 보고서야. 300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어. 곧 부도가 날 위기야. 민수는 서류들을 내려놓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들아, 미안해. 이렇게 갑자기 모든 진실을 알게 해서.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행복하길 바랐어. 내가 지영이를 정말 사랑한다면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영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영이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너도 알아야 해. 영희는 정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태블릿을 꺼내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지난 몇 주 동안의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마트에서의 망신, 제사상 모독, 금시계를 빼앗는 장면, 병원 치료를 방치하는 모습, 요양원 서류. 민수는 영상을 보며 점점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지영은 이제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오빠 믿지 마요. 조작된 거예요. 민수는 천천히 일어나 지영에게 다가갔습니다. 내 어머니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지영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교활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빠 생각해봐요. 어머니가 정말 대기업 회장이라면
우리는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든 말든 우리한테는 좋은 일이잖아요. 민수의 얼굴에 실망감이 번졌습니다.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 지영은 민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오빠, 우리 함께하면 돼요. 어머니는 이제 늙으셨어요. 곧 그룹을 물려받을 거고 우리는 원하는 모든 걸 가질 수 있어요. 영희는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아팠지만 동시에 아들이 진실을 직시하는 것을 보며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민수는 지영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나가. 뭐라고요? 지영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야. 지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오빠, 제발. 더 이상 변명하지 마. 모든 게 끝났어. 지영은 마지막으로 필사적인 시도를 했습니다. 오빠, 내가 정말 사랑해요. 처음엔 돈 때문에 접근했지만 정말 사랑하게 됐어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이라면 내 어머니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거야. 지영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증오와 분노만 남아 있었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예요. 두 분 다.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그녀는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주저앉아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영희는 조용히 아들 옆에 앉아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미안해, 아들아.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한 거죠. 잠시 후 지영이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두 사람을 노려보았습니다.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성진그룹 회장이신 거예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민수야. 이제 모든 진실을 말해줄게.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어떻게 그룹을 이끌어왔는지, 왜 아들에게 진실을 숨겼는지,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내가 돈에 물들지 않길 바란다는 거였어. 그래서 나는 결심했지. 너를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게 하자고. 돈의 유혹 없이 진짜 행복을 알게 하자고.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힘들지 않았어. 내가 성실하고 착한 사람으로 자라나는 걸 보는 게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었으니까. 민수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지영이가 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는 줄 몰랐어요. 괜찮아, 아들아. 이제 모든 게 밝혀졌으니까. 정비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지영 씨가 이대로 물러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정비서. 법무팀에 연락해서 모든 준비를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기자회견도 예정대로 진행합시다. 기자회견이요? 민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래, 아들아.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야. 세상에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지영이가 어떤 사람인지 알릴 거야. 민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그러면 우리 가족의 프라이버시가. 영희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불편하다면 너에 대한 언급은 최소화할게. 하지만 지영이의 행동은 반드시 공개해야 해. 그녀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노인들도 학대했을지 몰라.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할게요. 영희는 정비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영이의 과거에 대한 조사를 더 철저히 해주세요. 특히 이전의 결혼 사기건에 대해. 정 비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회장님. 즉시 조사팀을 구성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영희와 민수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30년간의 비밀, 서로에 대한 사랑, 앞으로의 계획, 모든 것을 터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그룹을 이어받아야 할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강요하지 않을게. 내가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면 그것도 존중해.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조금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봐도 될까요? 물론이지, 아들아. 서두를 필요 없어. 그날 밤 영희는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비록 앞으로 힘든 일들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거짓된 삶을 살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자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진그룹 회장 김영희로 2025년 3월 6일 서울은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성진그룹 본사 기자회견장은 전국의 주요 언론사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랫동안 신비에 쌓여있던 성진그룹 회장의 공식 등장이라는 소식에 언론계는 들썩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발표가 있는 거지? 성진그룹 회장이라면 김영희 회장 아닌가? 30년 동안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그녀가 정말 오늘 나타난다고? 기자들의 수군거림이 회견장을 채웠습니다. 카메라와 마이크가 단상을 향해 준비되었고 모든 이의 시선이 그곳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정각 10시 정 비서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진그룹 김영희 회장님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회장실 문이 열리고 김영희가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우아한 정장 차림으로 68세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회견장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영희는 단상에 서서 잠시 회견장을 둘러보았습니다. 30년 만에 공식 석상. 그녀의 가슴은 뛰었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진그룹 회장 김영희입니다. 그녀의 첫마디에 회견장은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먼저 30년 동안 제가 공식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희는 천천히 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죽음 이후 아들을 돈의 유혹에서 보호하기 위한 결정, 평범한 주부로 살아온 30년. 그녀의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기자들의 표정은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희의 표정이 엄숙해졌습니다. 최근 저는 제 며느리 박지영에게 심각한 노인 학대를 당했습니다. 회견장에 놀라움의 탄성이 흘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더욱 빠르게 터졌습니다. 영희는 조용히 손을 들어 진정시킨 후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결혼식에서의 와인 사건, 마트에서의 공개적 망신, 제사상 모독, 남편의 유품 탈취, 병원 치료 방치, 그리고 요양원 입원 음모까지 모든 학대의 순간들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겪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노인 학대는 우리 사회에서 숨겨진 문제이지만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고통받고 계십니다. 기자들은 열심히 메모를 하며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제 며느리 박지영이 저에게 행한 학대가 계획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영희는 잠시 물을 한 모금 마신 후 계속했습니다. 조사 결과 박지영은 변호사가 아닌 지방전문대 법률행정과 중퇴자였으며 과거에도 결혼 사기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회사는 300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었고 그녀는 제 아들과의 결혼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했습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두 가지를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영희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첫째, 박지영에 대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노인 학대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둘째,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시니어 존중센터 김영애 재단을 설립하여 노인 학대 피해자들을 돕고 우리 사회의 노인 존중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영희의 말이 끝나자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회장님, 아들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박지영 씨와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데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신가요? 30년 동안 정체를 숨기셨는데 그룹 경영에는 어떻게 관여하셨나요? 영희는 차분하게 질문들에 답했습니다. 제 아들은 현재 큰 충격을 받았지만 진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영과의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법적 대응에 대해서는 우리 법무팀이 모든 증거를 수집했으며 정당한 절차를 따라 진행할 것입니다. 그룹 경영에 관해서는 30년 동안 정 비서와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임원들을 통해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왔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뿐 그룹의 주요 방향성은 항상 제가 결정했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이런 공개적인 폭로가 가족에게 미칠 영향은 고려하지 않으셨나요? 영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불편한 진실도 마주해야 합니다. 제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이것은 우리 사회의 노인 학대 문제를 공론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회견은 1시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영희는 모든 질문에 당당하고 명확하게 답했으며 그녀의 단호함과 지혜는 많은 기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회견이 끝나갈 무렵 영희는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많은 어르신들에게 용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약하다고 생각되어 학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가 단상에서 내려오자 수많은 기자들이 그녀에게 달려들었지만 경호원들이 그녀를 보호하며 회장실로 안내했습니다. 회장실로 돌아온 영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 만에 공개적인 등장, 그리고 자신의 비밀과 상처를 모두 공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셨어요. 민수가 회장실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아들. 너도 이런 상황에서 잘 견뎌주고 있어.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지영이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 그날 오후 예상대로 지영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지금 믿을 수 없는 거짓 비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김영애 씨가 주장하는 모든 내용은 허위이며 그녀는 심각한 치매 증상을 앓고 있습니다. 제가 노인 학대를 했다는 주장은 완전한 거짓이며 저는 법적 대응을 통해 제 명예를 회복할 것입니다. 영희는 지영의 반응을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군요. 정 비서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기자회견 이후 주가가 7% 상승했습니다. 시장은 회장님의 복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보다 지영이에 대한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법무팀에서 노인 학대, 사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준비 중입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고 내일 아침 접수될 예정입니다.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어둠 속에서도 서울의 불빛은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네요.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희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맞아, 아들아. 하지만 때로는 그런 강을 건너야만 해. 진실을 위해서.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과 방송은 김영희 회장의 기자회견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30년 만에 귀환, 숨겨진 재벌 회장의 충격적 고백, 노인 학대 폭로한 성진그룹 회장. 헤드라인은 다양했지만 모두 영희의 용기를 높이 평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회적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SNS에서는 해시태그 노인 존중 해시태그 김영희 회장 응원 등이 트렌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노인 학대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지영의 아버지가 성진그룹 본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초췌한 모습으로 영희에게 사과했습니다. 회장님, 저희 딸이 이런 일을 벌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영희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사장님, 저는 당신을 탓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 딸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박 사장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사실 저희 회사 부채 문제도 지영이가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이 그녀가 이런 행동을 한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영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 사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당신의 회사를 성진그룹이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물론 철저한 실사 이후의 일이 되겠지만 만약 가능하다면 당신과 직원들의 일자리는 보존될 것입니다. 박 사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영희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당신이 지영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도록 해주세요. 박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영희와 민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작은 아파트가 아닌 강남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였습니다. 영희는 오랜만에 자신의 진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이곳이 정말 우리 집이었던 거예요?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영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아들아. 여기서 내가 태어났어. 내 아버지와 내가 함께 꾸민 공간이야. 민수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부모님과 아기였던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민수가 물었습니다. 영희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많은 것이 달라질 거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을 거야. 무엇이요? 우리가 가족이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여전히 내 소중한 아들이라는 사실. 민수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봄비가 그치고 밤하늘의 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법원 앞은 취재진들로 가득 찼습니다. 2025년 4월 15일 박지영의 첫 번째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지는 가운데 김영희는 당당한 모습으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녀 옆에는 민수와 정비서 그리고 법무팀이 함께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재판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가요? 한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영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노인 학대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영희는 맞은편에 앉아 있는 지영을 마주했습니다. 지영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으며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여전히 도전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아버지 박 사장과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부 입정합니다.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고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는 먼저 지영에 대한 혐의를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박지영은 노인복지법 위반 노인 학대, 사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지영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합니다. 김영애 씨의 주장은 과장되었거나 왜곡되었으며 일부는 완전한 허위입니다. 검사는 증거로 영희가 제출한 영상들을 법정에 보여주었습니다. 마트에서의 망신, 제사상 모독, 금식의 탈취 장면, 그리고 위조된 치매 진단서까지 증거가 공개될 때마다 법정 안의 방청객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증인석에 오른 영희는 차분하게 자신의 경험을 증언했습니다. 지영 씨는 결혼식 날부터 저에게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며느리와의 관계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행동은 더 악의적이고 계획적이었습니다. 지영의 변호사가 반격했습니다. 김 회장님, 당신은 30년 동안 아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에 대한 거짓말이 가족관계에 혼란을 가져온 것은 아닐까요? 영희는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제 결정이 옳았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노인 학대를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재판은 계속되었고 다음 증인으로 민수가 불려나갔습니다. 어머니가 학대받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지영은 제가 없을 때만 어머니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영의 변호사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30년 동안 정체를 숨긴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민수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의도를 이해합니다. 그분은 저를 위해 그런 선택을 하셨고 저는 그 사랑에 감사할 뿐입니다. 다음 증인으로 정 비서가 나왔습니다. 그는 영희가 30년 동안 어떻게 그룹을 경영해 왔는지 그리고 지영의 과거에 대한 조사 결과를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박지영 씨는 변호사 자격이 없으며 과거에도 유사한 결혼 사기를 벌인 전력이 있습니다. 그녀의 전 남편도 비슷한 패턴의 학대를 당했으며 현재 저희가 접촉 중입니다. 법정이 술렁였고 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영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도전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어떤 노인 학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애 씨는 치매 증상이 있었고 제가 그저 도우려 했을 뿐입니다. 검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마트에서의 사건, 제사상 모독, 금식의 탈취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모두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지영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답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오해입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위조된 치매 진단서는요? 검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지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그런 적 없습니다. 검사는 서류 한 장을 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에서는 그 진단서가 위조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지문이 발견되었습니다. 지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증언이 모두 끝나고 양측의 최종 변론이 이어졌습니다. 검사는 모든 증거가 지영의 죄를 명백히 입증한다고 주장했고, 지영의 변호사는 증거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심리 후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박지영은 노인복지법 위반 노인 학대, 사기, 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본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사회봉사명령으로 5년간 노인 요양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명합니다. 판사는 잠시 쉬었다가 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피고인, 당신의 행동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구성원인 노인을 대상으로 한 비인간적인 행위였습니다. 이 판결이 당신에게 깊은 반성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계속했습니다. 또한 본 법원은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의 노인 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피해자 김영애 씨의 용기 있는 고발이 많은 숨겨진 피해자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법정이 끝나고 영희는 기자들의 질문 세례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판결에 만족하십니까?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의 노인 존중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영 씨를 용서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영희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지금은 그녀가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길 바랄 뿐입니다. 법원을 나서는 영희의 모습은 당당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승리가 아닌 사회적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을 나와 차에 오르려는 순간 지영이 영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경호원들이 경계태세를 취했지만 영희는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할 말이 있니, 지영아? 영희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지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겼어요. 만족하셨죠?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승패의 문제가 아니야, 지영아. 이것은 정의와 존중의 문제야. 존중? 지영이 비웃었습니다. 당신도 아들에게 30년 동안 거짓말했잖아요. 영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실수를 했다는 것은 인정해. 하지만 나는 아들을 해치려 한 것이 아니라 보호하려 했어. 반면에 너는 저도 제 방식으로 살아남으려 했을 뿐이에요. 지영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가졌잖아요. 돈, 권력, 가족. 전 아무것도 없었어요. 영희는 지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었다면 정직하게 노력해서 얻었어야지. 다른 사람을 해치고 속이는 방식으로는 결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어. 지영의 눈에 잠시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어쩌면 후회일지도 모를 감정이. 당신은 절대 저를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지영이 마지막으로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영희는 그녀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민수가 어머니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아들아.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해. 그날 저녁 영희는 자신의 집 테라스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끝났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민수가 차 한 잔을 들고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영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많은 일이 있었잖아. 후회되는 일은 없으세요? 영희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30년 동안의 선택에 대해서는 때로는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 생각하기도 해. 하지만 지영이에 대한 대응은 후회하지 않아. 그것은 필요한 일이었어.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신 일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어머니가 자랑스러워요. 영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아들아.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아직 제게 말씀하지 않은 것이 있나요? 다른 비밀 같은 건. 영희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모든 비밀은 끝이야, 민수야. 이제부터는 오직 진실만이 있을 뿐이야. 두 사람은 함께 웃으며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일찍 일어나 성진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시니어 존중센터 김영희 재단의 공식 출범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본사 로비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업인들, 사회활동가들, 정치인들, 그리고 언론인들까지 모두가 이 새로운 시도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진그룹 회장 김영희입니다. 오늘 시니어 존중센터 김영희 재단의 출범을 공식적으로 알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녀는 잠시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저는 우리 사회의 노인 학대 문제가 생각보다 깊숙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가정 내에서 또는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고통받고 계십니다. 영희의 목소리는 점점 힘이 실렸습니다. 이 재단의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노인 학대 피해자들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둘째,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 사회의 노인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펼칠 것입니다. 청중들은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를 위해 성진그룹은 향후 10년간 1,000억 원의 기금을 출연할 것을 약속합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렀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약하다고 해서 존중받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존엄한 존재이며 그 존엄성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영희의 연설이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용기와 비전에 감동받은 것 같았습니다. 출범식이 끝나고 영희는 여러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모든 질문에 그녀는 명확하고 통찰력 있는 답변을 제공했습니다. 회장님,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영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진정한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더 이상 숨거나 연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이 재단을 통해 많은 어르신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5월의 어느 날, 김영희는 광화문 광장의 특설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제1회 전국 시니어 존중 캠페인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영희가 설립한 시니어 존중센터 김영희 재단의 첫 번째 대규모 행사였습니다. 광장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노인들, 중년층, 젊은이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노인 존중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나이 들면 축복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편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마이크를 잡고 대중을 향해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희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광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2달 전 저는 제가 30년간 숨겨온 정체와 제가 경험한 노인 학대에 대해 공개했습니다. 그 결정은 쉽지 않았지만 저는 제 경험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랐습니다. 청중들은 숨죽여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놀랍게도 제 이야기가 공개된 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자신들의 학대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영희는 무대 옆에 앉아 있는 다양한 연령대의 노인들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재단의 지원을 받고 있는 학대 피해자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분들의 용기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관중들의 우렁찬 박수 소리가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이 캠페인은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목소리가 작아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지혜와 경험은 더 큰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영희의 연설이 계속되는 동안 무대 뒤에서는 민수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정 비서와 성진그룹의 임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대단하십니다. 한 임원이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항상 그러셨죠. 단지 제가 몰랐을 뿐입니다. 연설이 끝난 후 영희는 무대에서 내려와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했어, 아들? 그녀가 물었습니다. 완벽했어요, 어머니. 모두가 감동했어요. 영희는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이야. 아직 할 일이 많아. 그때 한 노인이 영희에게 다가왔습니다. 68살쯤으로 보이는 그 여성은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며느리에게 학대를 당했어요. 하지만 아들이 믿어주지 않았죠. 회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제 아들이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영희는 그 노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괜찮으신가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금은 아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며느리와는 이혼했고요. 회장님 덕분에 제 삶이 달라졌어요. 영희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당신의 용기가 당신을 구한 거예요. 행사가 계속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영희에게 다가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노인들, 사회활동가들, 심지어 정치인들까지. 그녀의 이야기는 사회적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영희는 잠시 휴식을 위해 행사장 근처의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광장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시니어 존중센터의 자원봉사자들이 시민들에게 자료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영희가 돌아보니 정 비서가 따뜻한 차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정 비서. 정 비서는 그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회장님,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것 아닙니까? 건강이 걱정됩니다. 영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말아요. 나 이제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래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직 할 일이 많으시잖아요.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아직 시작에 불과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정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박지영 씨는 어떻게 지내나요? 영희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은 바로는 그녀가 요양원에서 봉사를 시작했대요. 법원 명령이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겠지만 반성하고 있을까요? 영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사람이 진정으로 변하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찾았네요. 이제 다시 행사장으로 가야 할 시간이에요. 영희는 차를 마저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그래, 가자. 행사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희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광장 반대편에 서 있는 한 여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박지영이었습니다. 지영은 모자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영희는 그녀를 알아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고 지영은 황급히 고개를 돌려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착각이었나 봐. 그녀는 다시 걸음을 옮겼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지영이 진정으로 변화할 수 있을지 아니면 여전히 장우와 분노 속에 살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영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테라스에 앉아 서울의 저녁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하늘은 붉은 노을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와인 두 잔을 들고 테라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건배해요. 영희는 미소를 지으며 와인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무슨 일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요.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고 영희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들아, 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니? 그룹을 이어받을 준비가 되었어?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 확신이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어머니처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영희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나는 항상 내 편이야. 그리고 너는 이미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 민수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영희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첫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재단 활동에 집중할 거야. 그리고 아마도 내 이야기를 책으로 쓸지도 몰라.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멋진 계획이네요, 어머니. 두 사람은 조용히 와인을 마시며 서울의 밤을 감상했습니다. 과거의 고통과 비밀은 이제 뒤로하고 그들은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2주일 후 영희는 서울 외곽의 한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지영이 봉사 명령으로 일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영희는 요양원 원장과의 면담을 마치고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방문으로 저희 요양원이 영광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때에 노인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죠. 영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드려야죠. 이곳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니까요. 그때 복도 끝에서 지영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간병인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노인 한 분의 팔을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영희를 보자 잠시 걸음을 멈췄지만 이내 다시 걸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치자 원장이 말했습니다. 아, 박지영 씨, 이분이 오늘 저희 요양원을 방문하신 김영희 회장님이세요. 지영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적대감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대신 그곳에는 어떤 공허함이 느껴졌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녕, 지영아.
지영이 부축하고 있던 노인이 물었습니다. 지영양, 이분이 누구신가? 지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제가 많이 배우고 있는 분이세요. 영희는 그 대답에 놀랐지만 표정을 감추었습니다. 장로님, 이제 방으로 모셔드릴게요. 지영이 말하며 노인을 조심스럽게 이끌었습니다. 그들이 지나간 후 원장이 말했습니다. 박지영 씨가 처음 왔을 때는 매우 불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많이 달라졌어요. 어르신들에게 정말 헌신적이죠. 영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는 걸까? 지영의 변화는 진심일까? 아니면 또 다른 연기일까? 요양원 방문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영희는 정원 벤치에 앉아 있는 지영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지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잠시 앉아도 될까? 지영은 고개를 들고 영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전과는 다른 표정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증오나 분노가 아닌 어떤 체념 같은 것이었습니다. 네, 앉으세요. 영희는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원장님이 내가 많이 달라졌다고 하시던데. 영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지영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것은 슬픈 미소였습니다. 믿으시나요? 모르겠어. 내가 진심으로 변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연기를 하고 있는 건지. 지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분명 연기였어요. 하지만 이곳에 있는 노인분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뭔가가 달라졌어요. 영희는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아세요? 지영이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 회사의 부채 때문에? 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제 할머니 때문이었어요. 그분은 저를 키워주셨는데 치매에 걸리셨어요. 그때 저희 부모님은 그분을 요양원에 보냈죠.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할머니가 저를 낳은 딸처럼 여기셨는데. 영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전혀 알지 못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들을 증오하게 되었어요. 특히 부유한 노인들이요. 왜 제 할머니는 고통받아야 하는데 다른 노인들은 행복하게 살아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그게 나를 학대한 이유가 될 수는 없어, 지영아.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제가 한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다만, 이제야 제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했는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영희는 지영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건 아니에요. 지영이 계속했습니다. 단지 제가 왜 그랬는지 설명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영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 우리 모두 과거의 상처로 인해 행동하기 마련이지. 두 사람은 다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요양원 정원의 나무들이 봄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멀리서 노인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수는 어떻게 지내요? 지영이 물었습니다. 잘 지내. 아직 그룹을 이어받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어. 지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민수 오빠는. 제가 진심으로 그를 사랑했다면. 그녀의 말이 끊겼습니다. 영희는 그녀의 손을 잡아주려다가 멈췄습니다.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영아, 사람은 변할 수 있어. 내가 진정으로 변하길 바라. 영희가 말했습니다. 지영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러길 바라요. 영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나는 이만 가볼게. 지영도 함께 일어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와 주셔서. 영희는 고개를 끄덕인 후 요양원을 떠났습니다. 차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영의 이야기는 그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어두운 마음도 빛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희는 자신이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비밀도 가면도 없이 그저 진정한 자신으로서 서울의 밤하늘에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고 영희의 마음속에도 희망의 빛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